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로화가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로 달러 환율은 1.06달러 선마저 내주며 1.053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강세는 이날도 상품 가격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4월 인도분 WTI 가격은 전날보다 12센트 하락한 48달러 1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금값 역시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며 온스당 9달러 5센트 떨어진 1150달러 6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3일째 하락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영향으로 국채 수익률이 3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6bp 하락한 2.112%를,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3.2bp 떨어진 2.689%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상과 ECB의 양적 완화 사이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채 수익률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석유 재고가 전주 대비 증가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석유 재고가 전주 대비 450만 배럴 증가한 4억 4,89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망치인 440만 배럴 증가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로써 석유 재고는 약 80년 내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휘발유 재고는 전주 대비 18만 7천 배럴 줄어 전망치인 170만 배럴 감소보다 크게 낮은 수준의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추가 양적 완화 조치로 유로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ECB 컨퍼런스에서 효율적인 통화 정책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물가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통화 정책은 유로존 회복을 확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달러가 빠른 속도로 강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 초반 오르던 뉴욕 증시는 결국 이날도 반등에 실패했는데요. 시장에서는 ECB 국채 매입 이후 유로와 달러가 같아지는 이른바 페리티 시대가 올 것이란 전망에 힘이 더 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이날 약 보합권의 거래를 모두 마쳤는데요. 다우지수가 0.16% 내린 17,635를 기록했고요. S&P 500도 0.19% 내린 2,040에, 나스닥 지수도 0.2% 하락한 4,849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요. 유로화 약세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주를 중심으로 주요국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영국 증시가 0.28% 상승했고요. 독일 증시가 2% 이상 상승하면서 초강세를 다시 한번 형성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2.3%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는 유로화 대비 12년 내, 엔화 대비 8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강달러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오늘도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와 전망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오늘 순서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혁애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경기 회복세에 입어 슈퍼 달러 강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까지 오르며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달러 초강세를 보인 배경부터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무엇보다도 미국 경제가 많이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2008년 2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위기를 겪었거든요. 예, 그 이후로 미국 GDP가 소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고용이 제일 많이 증가하고 있죠. 예, 미국이 금융위기 동안 일자리를 872만 개 잃었는데요. 예, 그 뒤로 1140만 개 이 정도 찾았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2월 고용이 전문가들이 한 23만 개 증가했을 것이다. 그런데 29만 5천 개나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업률이에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실업률이 10%까지 갔는데 지난 2월 달에 5.5%까지 떨어졌죠. 전문가들이 자연 실업률, 안정고용 실업률 거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미국 외 지역을 보면요. 미국이 2008년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만은 2012년부터는 일본이 돈을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는 유럽이 대규모 양적 완화를 단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미국보다는 일본, 유럽이 돈을 다 많이 풀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자, 또 다음 주 이렇게 FOMC 회의를 앞두고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강달러 현상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됐을 경우 국제유가나 기업 실적, 또 증시 등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달러 강세 현상이 저는 상반기까지는 더 지속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 전까지는 금리 인상 기대가 계속 작용할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데, 달러가 강세되면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달러로 표시되니까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금가격, 국제유가 저는 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그 이머징 마켓, 러시아 같은 나라가 저는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계속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저는 아마 하반기에는 달러 강세가 상당히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러 강세가 미국 경제에 무조건 좋은 것 아니거든요.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좋습니다만은 특히 미국 제조업 경기 보면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 제조업 경기 볼 때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걸 보는데요. 지금 50이 넘고 있습니다만은 그 수치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미국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경기에 너무 앞서갔습니다. 물론 경기가 회복됐지만은 주가가 너무 앞서갔었죠. 저금리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미 양적 완화 축소하고 금리 인상 시점에 가까워지면은 아마 앞서갔던 주가가 많이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은 미국 소비도 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미국 정부 측에서 달러 강세를 우려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하반기에는 달러 약세가 강세가 진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해지겠다라는 전망 들어봤는데요. 상당수 전문가들은 연내 1유로와 1달러 같아지는 1대1, 이른바 페리티 시대가 올 것이란 전망 우세한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그게 올해 내에 올 것 같습니다. 과거 네. 추이를 보면은 2001년 7월 달에 1유로당 0.84달러였거든요. 그리고 2002년 12월부터 1유로당 1달러가 넘어섰습니다만은 올 연내에 페리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제가 환율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게 양국의 본원통화 증가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당시 미 달러가 약세되고 엔화 유로가 강세됐고요. 그다음에 2012년부터는 일본이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일본 엔화가 약세로 됐는데 올해부터는 유로가 엄청난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올 600억 유로, 내년 9월까지 무려 1조 1,400유로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풀다 보니까 유로가 약세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 독일 간 의견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유로, 그리스, 독일 문제 이런 문제도 계속 대두되면서 유로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아마 2016년, 17년 가면은 2001년 7월에 기록했던 0.84달러 그 수준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시장은 다음 주 FOMC를 상당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FOMC 회의를 앞두고 또 경기 지표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더욱이 오늘 밤이면 미국의 소매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 지표에 대한 전망과 함께 또 그에 대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떤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면은 소매 판매가 전월비 한 0.3% 증가했을 것이다. 자동차 제약 0.5%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전망치를 다소 밑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고용은 증가에서도 임금 상승률은 2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1.6%로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추위 때문에 지난 2월 소비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금리 인상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물가하고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이거든요. 물론 물가는 굉장히 안정돼 있죠. 지금 소비자 물가가 미국도 1% 이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오늘 발표될 그 소매 판매 이거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금리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다소 미미하겠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앞서 또 각국이 줄줄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잠시 뒤에 있을 3월 금통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과연 한은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금리 인하 카드 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교수님께서는 이번 금통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증권시장 전문가들이 3월보다는 4월에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인상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됐다시피 우리나라 물가는 매우 안정적이고요. 지난 1월달 산업 생산 보면은 전월비 1.7%, 강공업 생산 3.7%, 경기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냥 금리를 인하하려면은 미리서 인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환율 상승 이거는 금리 인하를 저는 미리서 반영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가계부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금리를 인하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텐데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부정적인 효과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선진국들이 환율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지금 환율 전쟁에 부분적으로 가담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빨리 금리를 인하할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오늘 인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인하하지 않으면 4월 달에 인하하겠죠.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경제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하는데요. 지난 1월 달에 경제 전망 올 성장률 3.4%였었죠. 근데 작년 10월 달에는 3.9%였었습니다. 계속 낮추고 있는데요. 4월 달에 경제 전망을 하면서 최근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 성장률 더 낮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4월에는 금리를 확실히 인하하긴 할 것 같은데요. 기왕 4월에 인하할 것 같으면은 이달에 더 인하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번 달이 아니면 다음 달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해 주셨습니다. 사실 한국의 원화 가치 하락 속도가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120원대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 상단은 어디까지 열어둬야 하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작년에 892억 달러 났습니다만은 올 1월 달 추세 보니까 올해 1,000억 달러 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6%가 넘는데요.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가 높은 나라는 사우디, 독일뿐입니다.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오른다면 IMF나 미 재무부에서는 분명히 어떤 코멘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환율이 여기서 많이는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 시간이 가면서 엔화 약세만 조금 주춤거리면은 오히려 환율이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금통위에 이어서 또 올해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전망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대 변동성이 큰 장세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거는 저는 별로 영향을 안 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영향은 한국은행이 어떤 식으로 금통위에서 결정을 내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 그거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미리서 좀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동시 만기일 이슈보다는 금통 이슈가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분석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애 교수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외신하고 그리고 국내 서울경제신문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시장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외신 쪽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외신 쪽에 우리가 전일 증시 먼저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자, 미국 다우존스 지수 역시 달러 강세 때문에 조금 발목이 잡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와 반대로요, 유럽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닥스 지수가 한 2% 되는 급등이 나왔고요. 까크 지수도 2% 정도 급등이 나왔고, 영국 FTSE 지수도 2% 정도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왜 급등이 나왔는지 외신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해답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ED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죠. 바로 FED가 주문을 새로 했다. 누구한테?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쪽에다가 새롭게 제출해라. 리서브 및 캐피탈 플랜, 그러니까 자금 계획을 새롭게 좀 제출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 왜 나올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자세하게 보면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기사로 좀 눈에 띄고요. 자, 크루즈선 하나가 보이죠, 그죠? 크루즈 라인이 urged to cut emission,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환경 문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배출권과 관련된 얘기인데 바로 이제 이 크루즈선에서 뿜어내는 그러니까 배출하는 오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 보면 이제 좀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환경, 탄소 배출권 관련, 자, 이런 것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신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CIC가 이게 중국에 있는 차이나 인베스트라는 그런 중국 투자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프트 포커스, 어디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하면 이머징 마켓, 즉 다른 이머징 마켓 국가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의 거부들도 요새 최근에 이머징 마켓, 다른 외국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써도 그것은 똑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자, 요거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갔다. 자, 여기가 이제 좀 중요 내용이 나오네요. 자, 유로 텀블스 투어드 달러 페리티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는데 이 페리티 시대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요거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유로 forced to near 12year, 그러니까 12년 동안 가장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유로화가. 그러다 보니까 22본드가 계속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 22본드에 대해서 너무 저금리니까요. 초저금리니까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상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 얘기 뭐냐 하면요. 결과적으로 페리티 시대예요. 그러니까
달러는 자꾸 상승을 하고 있고 유로는 급락을 하면서 자 이래 비슷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페리티 시대까지 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비슷해지고 있느냐 하면 자 미국이 유동성을 공급을 했죠. 근데 달러는 안 떨어졌어요. 근데 유럽은 워낙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유로화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외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죠. 사실은 그래 유럽이 대외 신뢰도를 여실히 반영하는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작용적인 측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이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면서 생긴 부작용적인 측면,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상태로 가면서 생긴 부작용적인 측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통화적으로 이 가격 경쟁력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유럽 제품들이 그래도 좀 빛이라고 보이는 것이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통화적인 부분에서 수출 호조를 보이니까 유럽의 닥스라든가 독일의 닥스죠, 그죠? 영국의 FTSE 지수, 그리고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모두 2% 이상 올랐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한번 살펴보자면, 자, 그럼 유럽이 돈을 풀고 있고 유로화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독일이죠. 독일의 닥스 지수가 전에도 말씀드렸으면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럽이 돈을 풀면서 그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이 더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일도 제가 여기 출연해서 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까? 시장 딱 끊어서 한마디로 얘기를 드려요. 하락에 제한적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전일 딱 하락에 제한적 요소를 찍고 시장이 장 막판에 반등을 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겁니다. 자, 이거를 이해 못하면 이런 내용들을 읽고 내려가지 못하면요, 결국은 이 내용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좀 이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BOJ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BOJ 브로다 총리가 헬프스 도쿄 스톡스 투소, 그러니까 지금 도쿄 주식을 돕고 있는 게 BOJ라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계속 금리 인하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자, 서울경제신문을 보면서 한번 또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에도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거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돈이 안 돌죠. 세월호 때보다 돈 안 돈다. 구조개혁부터 해야 되느냐, 돈부터 풀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거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개인 지갑이 안 열립니다. 쓰기가 좀 불안해요. 그죠? 워낙 경기가 좋지 못하니까. 기업들은 또 투자를 안 합니다. 자, 이러면 악순환이 연속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돈들이 지금 어디로 지금 풀리고 있느냐 하면 청약시장하고 부동산 청약시장,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MMF로만 지금 자금이 몰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딱 막혔느냐, 돈이 이래 돌아야 돼요. 그죠? 온몸에 그 피가 이래 돌듯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어느 군데서 딱 막혔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돈맥경화라고 하는데, 이 돈맥경화로 인한 뒤에 공패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디 막혔어요. 그럼 뚫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뚫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비 투자로 인해, 소비 투자가 안 돼갖고, 통화 승수가 지금 사상 최대치입니다. 자, 통화 승수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 승수.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용어 설명이 되어 있죠.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가 시중에서 몇 배의 통화를 창출했는지를 나타낸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승수가 최저치라는 얘기는 돈 흐름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자, 거시경제학적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유동성을 공급해야 어느 정도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러면 그 돈들이 쓰여지게 되면 결국은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경기가 살아 돌아오겠죠. 그리고 통화성수도 높아질 거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부동산하고 MMF 시장에 몰린다. 그래서 돈 풀기에 겁난다. 이거는 기우예요. 너무 먼 미래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필요 없고요. 지금은 어찌됐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경기를 살려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금통위 금리 발표가 인하 쪽으로 가기를 바라는데요. 인하 찔끔하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조금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지 않느냐. 0.25가 아닌 0.5bp 정도의 인하가 필요하지 않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생각이고요. 아마 0.25bp 정도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기사 죄송합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다음 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삼성 국내에 가리지 않고 이게 지금 국내에 가리지 않고 추가 M&A 추진한다. 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를 우리가 여실히 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여기 좀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기사를 확대를 해보면 여기 보이시죠? 그죠? 모바일 금융, 핀테크 쪽하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기업 간 거래, B2P 쪽에 지금 M&A에 초점을 맞춰놨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재용 부회장의 미래 경영 전략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최근에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헬스케어 관련해서 자, 인피니티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가격 제한폭까지 막 올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쪽에서는 우리 국내 기업 쪽에서는 기초 소재 쪽에서 M&A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MCU라든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불리는 센서 부분들 있죠. 최근에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도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액티브 OC에 대한 세탁기, 이게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국내 판매 15,000대를 돌파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액티브 OC 이런 쪽을 지금 뭘로 만든다고 합니까? 사물 인터넷 결합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타이젠을 입힌 타이젠 세탁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거는 결국은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사물 인터넷 센서가 입혀지는 세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다음 우리가 요거 하나만 기사만 좀 더 보고 넘어가자고요. 자, 친머니에 취해 세계는 대출 파티라는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초저금리 채권 사냥 붐이 번지고 있다. 요 얘기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초저금리 채권 사냥 붐이 번지고 있다. 특히 유럽 중앙은행이 유럽에서요. 유로본드예요. 그죠? 유로본드에서 1조 1,000억 유로에 달하는 채권 매입을 개시해서 금리 하락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스웨이도 마찬가지고, 워렌 버핏한테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었던 코카콜라도 유로본드를 발행했다. 켈로그 아침 먹는 그 패스트푸드 있잖아요. 그죠? 그 회사하고 월풀,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세탁기나 뭐 그런 쪽의 회사, 이것도 이 대열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초저금리 시대, 즉 유로의 초저금리 시대가 만들어낸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이벤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벤트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구나 이 초저금리 시대에서 유로본드에 대한 매력도를 그리고 이 발행에 대한 매력도를 느낄 것이며, 그러다 보면 채권을 남발하게 될 것이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채권이 남발되게 되면, 자, 여기 경제 주체들이 친머니에 중독돼 채권 시장이 상환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과열되면 오히려 경제 위기를 부를 수 있다. 요 기사도 있습니다. 내용도. 그런데 요 기사는 어디까지나 어디다 가까운 미래가 아니다.
어디다? 먼 미래에 있는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지금 참고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한번 읊어보자고요. 자, 유로도 이래요. 그럼 유럽계 자금이, 자, 유럽의 전일 급등이 나오면서, 자, 유로화가 떨어지니까 페리티 시대로 간다 하니까 오히려 수출 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럽계 지금 한머니 자금들이 대한민국 증시에 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금일장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면, 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던 기관들이 계속 던졌습니다. 연님, 근데 기관들도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증시는 저는 예측해 보는데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먼 미래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얘기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수급의 주체는 유럽계 자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고, 금융시장이 좋다라고 확신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전일도 제가 정확하게 투자 제한을 하나 맞췄죠. 그러니까 가격의 하락의 제한적 요소가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하락의 제한적 요소를 딛고 약밥선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금일도 기관 매도 물량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요, 매도 물량이 계속 지금 연일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더 이상 나올 물량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재반등을 모색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의 또 발목 잡힐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금통위 금리 발표가 있죠. 그런데 자, 금통위 금리 발표는 어찌됐든 기대감입니다. 이번 달에 인하를 하든 이번 달에 인하가 안 되면 다음 달에는 분명히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오늘 금일은요, 인하를 하든 안 하든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더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인하를 안 해도요, 실망으로 던져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는 확실히 인하한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돼 버립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 냉랭해지는 게 아니라 급 화색을 띠면서 올라올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조심스럽게 예측해 봤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제 주관적인 측면도 얘기해 드렸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신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자, 우리 증시가 지금 오늘 좋을 수밖에 없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과 조금 말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처음 한 며칠간 하면서는요, 사실 조금 불편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한 지도 좀 됐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하고 대화 나눈 지도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외신을 달려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조금씩 까먹는다고 하죠. 그죠? 많이 까먹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긴 했습니다만, 자, 이제 한 며칠간 조금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편해졌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편해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고 재밌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시황 대가와 함께 오늘장 전략 짜보는 시간이죠. 오늘 순서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1980선 지지를 확인하며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20일 이평선 지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지지는 확인을 했죠. 기관의 매도에도 좀 지지가 버텨준 건 대형 IT주와 자동차주의 반등이었는데 어제장 리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과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3, 4년 만에 제가 다시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아는 최선의 전략을 여러분에게 제시해줌으로써 여러분의 투자에 다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투자자들 굉장히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전일장 국내 시장도 대망의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주초에 보였습니다만 주초부터 다시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도 장중한 때 낙폭이 심했다가 종가에는 좀 줄였습니다만 1980선으로 마감해 줌으로써 과연 대망 2000포인트 재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뉴욕 증시 약세 국면이 투자자들을 불안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외신보도를 통해서나 이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도 잘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달러화가 초강세 국면, 슈퍼달러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 지난 9일부터 유럽에서는 매달 6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은 약 73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이 양적 완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됨으로써 유로 가치가 하락하는, 다시 말해서 달러가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서 이 달러의 강세가 단순히 악재만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다우존스 종합지수를 포함한 3대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조정의 폭도 그렇지 크게 더 이상 확대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뉴욕 증시 제가 한번 차트를 보면 간단하게 한번 살펴드릴게요. 지금 다우존스 종합지수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17,635포인트로 17,700포인트가 살짝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욕 증시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뉴욕 다우존스 종합지수인데요. 17,500포인트를 추구한 시점에서는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락세가 강하다 하더라도 순간적인 일주일 이상의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급락에 따른 반등 국면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반면에 이 유럽 증시는요 엄청납니다. 독일 시장의 경우는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경제를 벌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식시장은요 차별화되는 것 같지만 어차피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하는 그런 글로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유럽 증시의 강세 반면에 미국 시장은 일방적인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 증시가 강세를 보인다고 주춤거리는 사이에 뉴욕 증시도 다시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뉴욕 증시 약세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이 크게 불안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우리나라와 인접한 상해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일 상해 종합지수는 상승폭을 둔화시키긴 했습니다만, 자, 화면에 이거 상해 종합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1차 급등 이후에 지난해까지 그리고 올 연초부터 3개월 가까이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상승의 옆으로 기간 조정의 모습은 재차 상승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종합지수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아직 상승 기조가 유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국내 시장의 모습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 제가 한번 살펴드리죠. 어제장에서도 보면요 지수가 국내 시장도 상승폭을 둔화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를 위시한 전기전자 업종들 그리고 그동안 낙폭이 과대됐던 철강하고 자동차 업종들의 상승이 지수의 견인목 역할을 해줬다는 점이죠. 이들 종목군들이 지표 종목이라는 종목을 감안해 본다면 이 전기전자와 자동차와 철강주의 하반경 지성은
지수가 급락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상쇄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장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특히 오늘장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제장의 모습으로 봐서는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라 아주 자율적인 눌림목의 과정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변수 체크해보고 또 전망을 해볼 텐데요. 오늘 무엇보다 이벤트 데이입니다. 금통에서 금리 인하 여부에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해서 만기를 앞두고 기관의 매물 출회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 시장 조금 더 쉬어가는 흐름이 전개될까요? 참말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 특히 네. 금융 투자 업체들, 다시 말해서 증권사, 자기 매매와 그리고 운영사들이 집중적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따라서 이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초미의 관심인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금통위가 열립니다. 금통위에서 과연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이 여부. 사실 주초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오늘 금통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짙게 내포되고 있고 여전히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달러화 강세로 인해서 원달러 확률이 어제 1129원까지 급등했다가 1126원 50전으로 마감을 했어요. 최근 3일 동안 무려 28원이나 상승하는, 그러니까 급격한 원화가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통위에서 다 딜레마가 빠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믿져야 본전이라고. 설사 오늘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짙게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시의 그 악재성 재료를 작용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다고 본다면 오늘장 상승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조정은 매수의 전략으로 임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기관의 매도는 좀 주춤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무엇보다 핵심적인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동성을 활용해서 좀 저가 매수로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좀 관망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한 전략 말씀 들어볼게요. 네, 자, 국내 제가 코스피 시장의 일봉 차트의 모습을 한번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지난 주까지는 그렇죠? 아주 견고했죠. 그래서 대망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금주에도 이거 쿼드러플 히칭 데이, 오늘이 쿼드러플 히칭 데이입니다. 쿼드러플 히칭 데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짧은 조정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지 하는 생각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졌겠습니다만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장에서 큰 폭의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어제장에서는 시초가 대비 종가가 올라가는 양봉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그렇죠?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인다면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950포인트에서 1970포인트 제가 제시해드린 이 라인이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조정은 매수의 전략으로 임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는 게 종목입니다. 시장의 흐름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투자자분들 관심이 가질 텐데요. 어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두 가지 호재를 갖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갤럭시 이번에 S6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면서 그들 종목군들이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위시한 역시 갤럭시 S6 종목군들, 업종군들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우려감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최근 주택 분양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소형 건설사들이 실적이 안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역발상의 투자 전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형 건설 일부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 건설사가 있는가 반면에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대표 건설사들이죠. 그래서 실적이 수반되는 대표 건설업종도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오늘장에서 금리가 인하될지 안 될지는 그건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다든지 하는 뉘앙스만 풍긴다면 최대의 수혜주로 할 수 있는 은행과 증권업종, 그중에서도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보고 IT 건설 증권업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하이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상당히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또 어제 말씀하신 현대차 파라다이스도 시장 대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었죠. 먼저 이 종목들 AS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오늘도 우리 시장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 뭐 종목도 종목이지만은 네.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우려스럽게 시가가 출발했던 모습이었지만은 다행히도 이제 코스닥 모두 양봉 캔들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죠.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지수를 말씀을 드릴 때 21선에 대한 이탈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1선에 대한 종가상의 지지 여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어제 이제 종가가 1980포인트 정도로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으니까 21선은 종가상은 안착은 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일단 양시장 반등은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일단 5일선에 대한 안착과 저항에 대한 그런 돌파는 그리 쉽게 나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 말씀을 드리지만 따라잡는 매매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가 하락 대비해서 의외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플러스권으로 들어온 종목들이 어느 정도 어제 같은 경우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현대차, 현대차를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면서 바닥권에 있다라는 명분을 제외하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지수 1880포인트부터 2012포인트까지 상승을 할 때 대부분의 섹터들의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조성, 정유, 화학, 건설 섹터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이 현대차나 자동차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지수 상승 대비해서 옆으로 기는 개걸음의 모습들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지수가 급락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했던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계속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역시나 지수가 1969포인트부터 종가상 198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때 그때 지수 대비 동반 상승했던 종목들은 삼성전자의 3%대 상승, 그리고 일부 철강주들의 상승, 그리고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현대차 어제 예액 21선에 대한 돌파, 그리고 2%대의 상승은 그리 크게 놀랄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그제도 그렇고 어제도 현대차를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유럽 증시하고 다우 지수가 일부 소폭 반등권에 들어오다가 다우지수는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지수 급 하락 후에 기술적 반등을 대비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관심권에 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어제도 코스피 21선에 걸치면서 양봉 마감한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자, 결국에는 장중에 플러스권으로 살짝 들어왔다가 재차 밀리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에 코스닥이 상승함에 있어서 동반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반등세가 일단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저항도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일선에 대한 회복, 글쎄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현재 구간 바로 5일선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단번에 정고점까지 어떤 그런 슈팅이 좀 나온다라거나 그런 흐름이 나올 확률은 조금은 적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지속적인 트레이딩 관점, 특별히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종목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대형주들에서는 현대차를 이제 다락부터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자, 코스닥 또한 하락 후에 기술적 반등이 예고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봐야 될 섹터, 자, 바로 노을자주들 말씀드리면서 대표적으로 어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 일단 어제 어제 2.5%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장중에 월요일부터 말씀드린 이후에 지속적으로 전날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좀 알 수 있듯이 그만큼 바닥권에서의 반발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이제 워낙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분류가 돼 있는 그런 종목이 급락한 상황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물린 투자자분들도 많은 만큼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어제 윗꼬리에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추천드린 이후에 코스닥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4% 정도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2% 정도 장중에 그런 상승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결국 지속적으로 반발 매수세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종가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하락마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충분히 눌림 매수로서 공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현재 이제 기관들의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이럴 때 슈팅이 나와줄 때를 기다려서 우리는 한번 수익 실현을 한번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해서 한번 슈팅이 나와줄 때 기관들에게 물량 폭탄을 한방 매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우리 산업화 팩토리 시즌 2에서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면서 그날 추천드렸던 시스템 반도체 기업 하이셈, 자, 하이셈이 되겠습니다. 자, 하이셈이 추천드리고 어제 이제 목표가에 바로 이제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제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코스닥의 하락, 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 우리 산업화 팩토리 시간에 정확하게 이제 일단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집중과 일단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서, 자, 하이셈 일단 추천드리는 한 2% 정도 일단은 상승을 한 이후에 종가에는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사실은 다음날 바로 좀 상승이 나와주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바로 이제 땡기는 모습,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순환매적인 패턴들, 일치가 되고 있는 과정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돌파에 대한 부분들 바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은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시청자분들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단기 수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너무 잔파도에 연연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왜 진정한 가치 투자는 워렌 버핏만 알고 여러분들은 모른단 말인가? 한 번씩 깨달음을 얻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중요한 게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 자꾸 내가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면은 그보다 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00만 원에서 이미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미 적은 돈에서 벌어놨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봐도 수익이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적 여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이 1억으로 투자를 해서 거의 본전 수준이거나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그런 투자자라면은 마음적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는 불안감이 내 자신의 심리 상태를 지배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체크하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해서 좋고 내일 하락한다고 해서 싫고 이런 마음적 여유가 없는 투자는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하시고 조금 더 성숙된 그런 투자 방식과 패턴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화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이셈까지 자세한 AS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올해 첫 동시 만기일과 금통위가 있는 목요일장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달러 강세 영향에 오늘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잠시 후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